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상이 계속되면 일상이 참 힘들죠. 손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것 같기도 하고 화끈거린다는 느낌도 받고요. 주무르고 찜질에 마사지까지 해도 증상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을 찾아야 할 텐데요. 혈액순환의 문제를 생각해서 방치할수록 증상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손발 저림의 원인과 증상, 또 한의학에서는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데일리 스파이스의 고백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계속될 때 신경에 문제가 있나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발이 저린 증상에는 신경뿐 아니라 여러 원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손발 저림에서 특히 손저림이 심하다는 분도 있고 발이 저리다 못해 시린 증상까지 심하다는 말도 합니다. 손발이 저린 증상은 비교적 흔한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외래에서 여성 환자분들이 많이 이제 손발 저림 호소를 하시는데요. 네. 물론 이제 수족냉증도 호소를 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리다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갱년기 때 폐경 이후에 오는 여성들에게는 또 이러한 다른 질환이 없어도 손발 저림이 또 많이 오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암이나 다른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손발이 저려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뭐 감각이 없다, 뭐 남의 살 같다, 또는 뭔가 발에 뭔가 이제 모래 같은 게 꺼끌꺼끌한 게 뭐 낀 것 같다 하는 것처럼 이 저린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물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질환 때문에도 오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말초 신경 섬유들의 기능들이 좀 저하되면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특히 이제 노인들 같은 경우 뭐 70대에서는 뭐 4명 중 1명 정도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보통 뭐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이런 증상들이 있고 어떤 질환과 연관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어떤 노화의 과정으로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신경의 문제가 가장 큰가요? 그렇죠. 이제 가장 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이나 떨어지거나 온도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민해질 때는 흔하게 생각하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당뇨 조절이 안 되거나 하면은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들이 좀 조절이 안 돼서 오는 경우들이 또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은 말 그대로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그 신경이 압박돼서 그런 증상들, 그래서 다리 쪽으로 오히려 가거나 손 쪽으로 가는 저림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나거나 발가락이 이제 특징적으로 저린 것도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수은관 증후군 뭐 이런 식으로 손목에 있는 그런 신경들, 정중신경들이 늘리면서 손끝이 찌릿찌릿하면 저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우리 혈액순환이 좀 잘 안 돼서 말초 혈관 순환이 잘 안 됐을 때에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는 어떤 뭐 뇌졸중이나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겨서도 이러한 수족 저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신경에 이상이 있다는 건 신경이 눌리는 압박 때문이네요.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신경이 눌린다고 하면은 그 물리적으로 신경이 눌리는데 신경은 항상 이렇게 전기적인 전달이 돼서 어떤 신호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이제 가장 흔한 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이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증상들은 그쪽에 수액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목이나 척추 뒤쪽에 있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면서 뭐 염증이 생기거나 다른 변화 때문에 그 라인 따라서 그 신경이 흐르는 라인 따라서 저리는 경우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만약에 뭐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은 발가락이 어느 쪽 몇 번째 발가락이 저리냐, 뭐 바깥쪽이 저리냐, 뭐 안쪽이 저리냐 이런 것이 몇 번 허리 신경이 눌리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목 디스크인 경우도 뭐 이제 손가락이 뭐 몇 번째 손가락이 오는 저리냐에 따라서 몇 번째 신경이 좀 눌렸을 때 그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요. 네. 또 이제 우리 정중신경이라 그래서 손목에 있는 그런 터널이 좁아지면서 생기면은 손가락 전체적으로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증상들이 또 나타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전체적인 그런 당뇨병성으로 오는 경우들은 네. 하나의 신경이 아니라 전체적인 신경세포나 뭐 신경을 쌓고 있는 막들이 좀 전체적으로 되기 때문에 양쪽이 다 좀 저리고 나타나는 식으로 나타나서 네. 또는 그 외에도 뭐 다른 뭐 갑상선 이상이라든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또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가 문제냐에 따라서 저린 증상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한쪽만 나타나느냐, 어떤 특정 손만 나타나느냐 이런 것들이 크게 보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당뇨는 어떻게 보면 장류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전신 질환으로 볼 수 있어서 양쪽이 좀 대칭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왼쪽으로 튀어나왔냐, 오른쪽으로 튀어나왔냐 이런 거에 따라서는 한쪽 왼쪽만 좀 발가락 끝이 저린다든지 네. 몇 번 신경을 누르느냐에 따라서 뭐 나는 새끼 발가락 쪽이 뭔가 좀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뭐 저린 것들이 좀 나타난다든지 뭐 종아리 쪽으로 저린다고 나타나든지 이런 신경의 그런 부위나 이런 것이 또 나설 수도 있고요. 또 수근관 증후군은 당연히 손가락, 발바닥 쪽으로 이제 손가락 안쪽으로 해서 그 신경이 흐르는 부위에 따라서 또는 이제 심해지면은 그런 쪽에 좀 힘이 안 들어가거나 어떤 그런 통증이나 증상들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압박으로 인한 신경증도 비교적 흔한가요? 그렇죠. 가장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우리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일반 여성에게도 성인에게 있어서 한 3에서 6% 정도 나타난다고 하고 또 여성에게도 이제 더 많이 나타나는 건데 우리 손 바닥에 있는 정중신경 우리가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특히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게 저린 감각이나 뭐 통증이나 뭐 이상 감각이나 뭐 심하면은 이제 뭐 엄지 손가락도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뭐 30에서 60세 사이에 또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압박되는 그랬을 때 많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증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질환은 어떻습니까? 역시 신경의 문제인 건가요? 그렇죠. 말 그대로 말초신경이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러니까 뇌척수의 중추신경 예를 들면 뭐 뇌졸중이 왔다든지 뭐 다른 그런 머리 쪽에 있는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나타나면은 전체적으로 그런 그 아래로 가는 문제들이 생긴다면은 말초신경은 말 그대로 이제 손끝 발끝으로 가는 그런 말초에 있는 신경 부분들이 뭐 눌리거나 또는 어떤 손상을 받거나 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 이제 말초신경병증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당뇨병이나 또는 뭐 비타민 결핍이나 또는 뭐 알코올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또는 뭐 갑상선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유방암 환자라든지 또는 뭐 다른 여성암이나 뭐 암 종류에 따라서 쓰는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손발이 저린 그런 말초신경병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오히려 그런 말초신경 자체에 좀 손상이 와서 그런 저리거나 뭐 이상 감각이 오거나 시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이나 뭐 비타민 결핍, 항암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 뭐 당뇨병은 이제 가장 흔하게 오는 말초신경병증을 유발하는 거고 또 당뇨병의 유병률이 요즘에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올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라든지 뭐 자가 면역 질환으로 뭐 류마티스라든지 뭐 길리양 발해 증후라든지 이런 것도 좀 나타나거나 뭐 어떤 감염, 뭐 대상포진이 왔는데 그 이후로 뭐 신경통이 오거나 또 말초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암 환자들이 이제 말초신경병증 항암제를 쓰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어쩔 수 없이 쓰는 약이죠. 치료를 위해서 써야 되지만 특히 이제 뭐 시스플라틴이나 탁솔 계열 그런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쪽의 약을 쓰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백금류가 들어가거나 그런 약으로 쓰면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 이럴 때는 이제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 오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침이나 다른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거나 해서 저희 외래에서도 많이 오시는 분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항암제의 경우도 그렇고요. 또 암을 비롯해서 다른 질환의 합병증으로도 말초신경병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 당뇨병이 오래돼 가지고 네. 그 당뇨병이 어떻게 보면 혈당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분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되고 관리도 잘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만 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말초에 있는 그런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손상되면서 좀 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갑상선 기능증이나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이럴 때에도 오히려 이제 말초에 있는 신경계들이 좀 손상이 되면서 뭐 남의 발처럼 느껴진다든지 오히려 뭐 저리거나 뭐 화끈거린다. 네. 뭐 이런 심지어 이제 통증이나 또는 뭐 어떤 이제 물건을 잡거나 할 때도 좀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것처럼 이제 나타나실 수도 있고 또 네. 밤만 되면 좀 더 심해지거나 이런 쪽으로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뭐 저리거나 화끈거릴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초신경병증으로 인한 손발 저림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양쪽으로 대칭으로 좀 나타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발가락 끝 에서부터 발바닥이나 뭐 종아리 쪽 이렇게 조금 더 뭐 이동을 하면서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고 뭐 우리 양말을 안 신고 있는데도 뭔가 발에 낀 것 같다, 뭐 장갑을 낀 것 같다, 네. 또는 뭐 밑에 뭐 모래가 깔린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뭐 화끈거리는 것처럼 좀 심하고 또 이제 밤에 이제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일 수도 있고 네. 아주 심하면은 이제 뭐 어떤 근육이 좀 위축되는 것처럼 근력도 좀 약해지고 뭐 걸을 때마다 조금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어느 날 갑자기 저린 증상이 생기는 건가요? 네, 뭐 가장 흔하게 뭐 당뇨병이나 뭐 다른 말초신경병증들은 서서히 진행이 되죠. 네.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보다는 당뇨병도 좀 오래되고 잘 관리가 안 되고 뭐 혈당 조절이 안 될 때 서서히 이제 뭐 수년에 따라서 이제 좀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대상포진이 갑자기 걸렸다든지 갑자기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가 갑자기 또 악화되는 경우들도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은 이제 급성적으로 이제 좀 갑자기 말초신경병증으로 해서 손발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이제 뭐 그런 그 뇌혈관계성 중풍 뇌졸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 갑자기 뭐 한쪽이 저리거나 뭐 한쪽 팔이 저리거나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네. 이런 것은 이제 물론 이제 갑자기 나타나거나 할 때에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보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게 왜 그랬는지 이제 원인들도 좀 찾아보고 네. 적극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밤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특징적으로 이제 손발 저린 게 밤에 좀 더 심해지는 양상들이 있는 거는 좀 분명하고요. 네. 근데 보면은 아무래도 낮에는 뭐 움직이거나 뭔가 손을 쓰거나 그랬을 때는 좀 덜 예민했다가 밤에 조용히 눕거나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신경들이 좀 눌릴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거나 허리 디스크가 있어도 어떻게 보면 낮에 활동하면은 조금 덜 뭐 일할 때는 잘 모르다가 오히려 누우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신경이 좀 눌려져서 아픈 경우들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잠을 좀 못 잤을 때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뭐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경우들도 좀 그럴 수가 있어서 뭐 한의학에서도 이제 음이 손상이 되거나 했으면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제 그런 수족냉증이나 이런 게 때문에 혈액순환과 관련돼서도 저녁에 조금 더 심하게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또 그런 문제들뿐 아니라 이제 말씀 주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만성 신부전도 그렇고요. 저린 증상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뭐 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눌리고 신경적으로도 보지만 어쨌든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네. 영양도 되고 또 뭐 호르몬의 변화들이나 이런 것도 항상 신경과는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 결국 이제 뭐 당뇨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혈당 조절이 안 되면서 혈관들이 좀 손상을 받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갑상선 기능 저하라고 하면은 우리가 갑상선이 주로 우리 몸에서 열대사, 신진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주관을 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잘 안 되거나 했을 때도 오히려 좀 잘 저리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당연히 뭐 이제 신부전이나 할 때도 항상 이제 그런 이렇게 해독이 되는, 또 소변이 좀 걸러지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네. 당연히 우리가 뭐 과로를 하거나 뭐 또는 이삿짐을 나르고 뭐 팔을 많이 썼는데 밥도 잘 못 먹고 오히려 끼니를 거르고 영양이 잘 안 됐을 때는 뭐 저리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결국 이제 우리 몸 전체적인, 이게 국소적인 하나의 신경이나 뭐 혈관이나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몸이 힘들어서 또는 체력이 떨어져서 저린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어서, 네. 어떤 이제 한 가지 원인을 찾으실 때에는 어떤 질환도 보지만 전체적인 그런 기능들이나 순환되는 것들도 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혈액순환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는 혈액순환의 문제가 저린 증상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말초 혈액순환 문제들 가장 얘기할 때는 저린 것들이 있지만 또 수족냉증과도 연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근데 손발이 찬 분들이 느낄 때 감각이 단순히 차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이게 차면서도 저리다는 것들을 각각 같이 느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뭐 신경적인 부분들이 냉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갑고 추운 거에 대해서 느끼는 신경들도 있지만, 혈액이 뭔가 잘 가지 않아서 이제 차다고 느끼는 것이 저리다고 느끼는 것처럼 좀 명확하게 구별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말초 혈관 관련돼서 문제는 뭐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족냉증이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레이노이드병 같은 경우도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도 않고 색깔이 좀 변하고 굉장히 시리고 저리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경과 혈관이 완전히 이제 분리된 것보다는 좀 같이 그런 통증이 느껴지거나 시리거나 저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 네. 또 말 그대로 우리가 동맥경화증이 있어서 혈류가 말초로 좀 줄어들 때는 당연히 또 손발 저리거나 손발이 시리거나 또는 손가락에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있어서, 네. 물론 이제 혈액순환만으로 되거나 또는 그런 신경 쪽으로 되는 건 아닌데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참 원인이 다양한 만큼 증상에 대한 표현도 여러 가지일 텐데요. 환자들은 주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네, 기본적으로 뭐 남의 살 같다 이런 네. 표현도 얘기를 하고, 어떤 뭐 모래가 낀 것 같다, 뭐 양말을 벗었는데 양말을 신은 느낌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거의 이제 뭐 그냥 평지에 신발을 그냥 맨바닥에 닿았을 때 발가락이 뭐 아파서 꼭 뭐 덧신을 신어야 되거나 아니면 뭐 거실 실내화를 신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또 다양한 그런 표현을 하시고, 심하면은 단순히 저린 게 아니라 뭐 얼음장처럼 시리다, 뭐 굉장히 시린 것 같다, 또는 뭐 거꾸로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린다 하는 어떤 감각 이상적인 그런 표현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참 어떤 이유로든 이런 저린 증상을 방치하면 점점 심해지겠죠? 네, 기본적으로 손발 저리다고 하는 증상이 그것들 관련되는 질환이 없이 어떻게 보면 노화혈종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또 많은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2주 이상이 지속이 되거나 좀 장기간 개선이 없이 될 때에는 꼭 진료를 받으셔서 오히려 손발 저림 자체를 치료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예를 들면 뭐 당뇨병이 있는데 나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를 몰랐는데 이런 저린 증상으로도 나타나서 당뇨 조절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가 허리가 아프고 다 목이 아프지도 않는데 오히려 이렇게 저린 거부터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심한 상태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이제 이런 증상들로 먼저 나타나는 경우들은 꼭 그런 원인 질환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런 손발 저림을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네, 기본적으로 한방에서 이제 뭐 불통즉 통이라고 해서 뭔가 통하지 않으면은 이런 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그냥 기혈이 불통한다 이럴 수도 있고, 또 기혈이 허약해져서 뭔가 순환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돌지 않는 피를 이제 뭐 어혈이라고도 하고 담음이라고 하는 노폐물들이 자꾸 끼는 그런 상태의 원인으로 봐서 오히려 이제 저리다고 하면 이제 빗증이라고 해서 뭔가 저릴 빗자, 손끝 발끝이 저린 그런 증상들을 표현하는 그런 병명을 사용하고, 그런 원인들을 볼 때 요즘에 이제 다양한 그런 검사들이나 원인들도 같이 파악을 해서 양방 진단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린 증상이 오래된 분들은 걷는 일에도 불편을 느낀다고 하던데요. 증상에도 단계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뭐 가볍게 저리거나 하면은 뭐 손을 잠깐 초기에 털거나 뭐 네. 밤에만 조금 저리다가 뭐 괜찮아지는데 네. 오히려 이제 만성적으로 오래되고 심해지는 경우들은 당연히 감각도 줄어들고 우리가 뭐 수근관주근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뭐 엄지손가락에 있는 그런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오히려 근력도 떨어지는 것처럼 네. 당연히 이제 뭐 당뇨병성 말초신경변증이 있어서 뭐 다리 쪽으로 좀 떨어지면은 발의 감각 떨어지고 균형 잡는 것도 어려져서 오히려 네. 뭐 상처도 나게 되고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오래 걷거나 이제 운동하는 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침 치료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손발 저림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안 되거나 뭐가 신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침 치료는 이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의 어떤 뭐 비침습적인 요법으로 해서 이렇게 침 치료를 하면 오히려 통증도 줄고 저린 것도 좀 많이 편해졌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또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 이제 그런 항암 치료하면서 생기는 그런 손발 저리는 것들을 침 치료를 하면서 꾸준히 하면은 오히려 굉장히 저린 것도 줄고 네. 통증도 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침 치료의 효능들이 어떤 신경에 좀 자극을 줘서 혈액 순환도 좀 촉진하고 어떤 그런 뭐 항염증 물질이라든지 뭐 내인성 물질들이나 이런 것들도 촉진을 해서 네. 오히려 이런 저린 것들을 좀 치료하는 그런 효과들도 침 치료에는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 침 치료 외에 또 저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가 뭘까요? 그렇죠. 뭐 한약에서는 뭐 한약 치료를 당연히 뭐 어열도 풀어주고 기혈도 보해주고 네. 수달이 잘 되게 하는 그런 약들을 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린데 만약에 시리다고 하는 것까지 같이 오면은 뜸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신경이 압박이 돼서 생기는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는 네. 우리가 뭐 추나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런 뼈의 위치나 근육들을 좀 이완시키는 거를 조금 더 늘려놓거나 하면은 오히려 그런 증상들을 조금 완화하는 것들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손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까요? 네, 아무래도 뭐 우리 손발 저린 게 신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같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제 손발을 따뜻하게 해주거나 이제 핫팩을 대거나 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너무 뜨겁게 하거나 너무 땀을 빼거나 막 그냥 원인을 잘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너무 강한 자극을 주는 건 좀 피해야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손끝 발끝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오히려 어깨를 풀어줘서 어깨에 핫팩을 줘서 좀 이완을 한다든지 허리에 좀 핫팩을 대서 좀 이완을 시킨다든지 오히려 그런 말초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 있는 관절 부분들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뭐 당뇨병이 심하거나 한 분들은 당연히 이제 말초 쪽에 이제 감각이 좀 떨어져서 오히려 화상이 오거나 뭐 다른 염증들이 생기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너무 오래 하거나 너무 뜨겁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오히려 하셔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린데 시림까지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린 증상이 생기면 시린 증상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특히 발 저림을 겪는 분들 중에 시리고 아프다는 말도 하던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같이 증상들이 심해지면은 단순히 그냥 저리는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시림과 이제 혈액순환이 같이 안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꼭 이제 뭐 그런 당뇨병이나 또는 말초 동맥 질환이나 디스크들이나 이런 원인 질환들을 꼭 찾아봐야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히 이제 증상만으로 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원인 질환들을 좀 개선을 하고 치료를 해야지 그런 증상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네. 당뇨병도 체크를 해야 되고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또 정확한 이제 뭐 방사 그런 영상의학을 또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네. 뭐 갑상선은 또 뭐 혈액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말초 동맥 질환들은 또 이제 동맥경화 검사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손발 저린 증상이 이어질 때 가장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질환이라면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신적이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당뇨와 같은 그런 증상들이나 뭐 갑상선 질환들이 있거나 뭐 말초 혈관 질환, 동맥 질환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요. 네. 만약에 이제 한쪽이 좀 아프거나 특정 손가락이나 특정 발가락이라면은 뭐 목 디스크나 허리 디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기본적으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건강검진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만약에 이런 것도 다 정상이라 그러면은 특히 이제 그 고령 노인에게는 뭐 영양이라든지 또는 뭐 체중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발 저림을 증상으로 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경희대 한의대 한방부인과 황덕상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책 정보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 건강과 관련한 책인가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제목에서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서로 연결돼 있는데요. 네. 요즘 우리가 무기력이란 단어를 자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무기력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기력이 왜 생길까? 실패되는 반복과 좌절, 여기서 생기거든요. 열심히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도전에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성취감을 맛보지 못한다면 무기력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지난해 정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은둔 청년이 무려 54만 명에 육박했다고 와. 그럽니다. 이게 전체 청년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비율인데요. 네. 청년 100명 가운데 5명꼴로 집에 은둔하고 있다란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렇죠. 청년들에게 네. 왜 집에만 있습니까? 은둔 이유를 물었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취업의 어려움이 32.8%로 가장 높았다고 그래요.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둔의 가능성도 함께 커졌고요. 네. 구직 1개월 차에는 15.1%였던 은둔 확률이 14개월이 지나면 24.1%로 그리고 3년 반이 지나면 50%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집계하는 은둔 청년의 비율이 2022년에 2.4%에서 2024년에는 5.2%로 2배 이상 급증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은둔 청년의 증가야말로 우리가 지금 무기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가 쓴 책입니다. 35년간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력과 불안을 근본부터 바로잡는 일종의 회복 솔루션을 책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은둔 청년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게 여겨지는데요. 국내 은둔 청년이 54만 명에 육박한다는 게 참 안타깝고 왜 그럴까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윤대현 교수의 임상 경험을 통한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를 그냥 개인의 문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네. 청년들이 의욕을 잃고 무기력해지면 사회의 활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청년 100명 가운데 5명이 집에 은둔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보통 예를 들어 집에서도 만약에 그 자녀가 이렇게 집에만 있다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제 잔소리 정도입니다. 네. 예를 들자면 마음을 고쳐 먹어라. 마음 바로 잡아라.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좀 움직여봐라. 네. 이런 이야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격려의 말만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자는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이 책을 쓰게 됐다고 그럽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지만 참 청년층의 무기력은 정말 심각하네요.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할까요? 사실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실패해도 좌절해도 다시 딛고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저자는 그 이유를 몸에서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무기력 네. 그리고 우울과 불안의 원인은 우리 몸의 대사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네. 윤대현 교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그런데 진료를 볼 때 혈액검사 수치를 중요하게 본다고 그럽니다. 윤 교수는 내과 외래와 건강증진센터가 연계한 멘탈 클리닉에서 네. 20년 넘게 진료하면서 환자들의 마음 상태와 더불어서 혈액검사의 수치를 함께 살펴왔다고 그래요.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이나 공황이나 겉으로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심리 문제거든요. 근데 이 증상 뒤에는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혈당 불안정, 고지혈증, 내장 지방, 염증 반응 같은 몸의 변화가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의 문제가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네. 마음의 문제가 몸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 방식은 윤대현 교수만의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최근 들어서 미국의 스탠퍼드 의대와 하버드 의대 부속 맥린 병원 이렇게 주요 의과 대학에서도 마음의 문제를 혈당, 염증, 호르몬, 장 건강 그리고 대사 건강 이러한 몸 전체의 변화와 함께 이해하려는 일종의 대사 정신 의학이라고 하는 게 주목을 받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몸과 마음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연결돼 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기력의 원인이 우리 몸의 대사와도 연관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일단은 혈액검사 수치를 확인한다는 것도 의외인데요.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무기력과 번아웃 속에서 명상을 하거나 마음 챙김을 하거나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어요. 네.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불안감을 느껴도 내가 왜 이래?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어야지. 자꾸 오히려 몰아붙이는 거죠. 그러면 현실의 감정과 이상적인 감정 사이의 간극이 커진다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이러면 이제 몸과 마음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인지 부조화의 상태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요즘 인공지능 때문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자리, 삶의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극심한 변화가 일상이 된 지금 저자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힘만으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들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마음을 다잡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런 마음의 힘만을 의존하지 말아라라고 제안합니다. 뜻밖의 처방을 내리는데요. 예를 들자면 마음만 다잡지 말고 몸이 불안하고 우울하면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싶으시죠? 그런데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 억지로 막 마음의 의지를 다지는 대신에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마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뜻한 국물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어수선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걷기를 하면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무기력한 날에도 곰탕 한 그릇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는 등 이걸 저자는 즉각적인 신체 개입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아플 때 즉각적인 신체 개입을 통해서 마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몸이 마음을 만든다. 이 책은
마음 관리에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기력을 포함해서 우울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면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네. 몸도 챙겨보자.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통합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새롭네요. 힘들고 지칠 때 마음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하라는 얘기가 좀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 뇌는 몸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거든요. 네. 근데 혈당이 불안정하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뇌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끼죠. 집중력이 저하되죠. 무기력해집니다. 감정 기복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 집중력 저하, 무기력 이게 다 멘탈이 약해졌다라고 느낄 때 경험되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네. 마음만 자꾸만 다잡으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자는 마음이 힘들 때 무엇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지 아하. 그리고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네. 그리고 몸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몸의 대사를 회복함으로써 마음의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마음이 어수선하고 진정이 안 될 때 숲이나 공원에서 20분 동안 걸으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숲의 평화로움, 자연광 그리고 여러 가지 시청각적인 자극들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우리 뇌의 전두엽 회복을 돕기 때문입니다. 네. 오후 회의를 할 때 왠지 멍하고 집중이 되지 않는다면 밖으로 나가서 햇빛을 받으면서 5분 동안 산책하기를 권합니다. 네. 어렵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야외 빛 자극과 신체 활동이 결합이 되면 우리 뇌의 전두엽의 집중 기능이 회복된다고 그럽니다. 집중력이 회복되는 거죠. 네.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자꾸만 불안감이 커질 때가 있죠. 이걸 요즘은 이제 오버싱킹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번 한 주 잠을 얼마나 잤나 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미만이라면 불안의 원인이 수면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리고 그리고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 증세, 공황 증세가 온다면 네. 1분 동안 4-2-6 호흡법을 기억하고 이렇게 호흡하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4-2-6 호흡법은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보시죠. 네. 2초간 멈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네. 우리 미주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 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그렇게 어려운 방법들은 아닌데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방법들이 마음을 살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런 감정들이 지속될 때예요. 반복될 때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몸에 쌓이면 이게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몸에 부정적인 반응들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 변화, 네. 염증 반응, 대사 이상을 거쳐서 몸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네. 마음에서 느껴지는 고통이 기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같은 혈액 수치에 흔적을 남기고 세포의 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저자는 이렇게 우리 몸에 축적돼서 몸의 시스템을 흔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일컬어서 감정 독소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감정 독소 가운데 가장 끈질긴 놈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건가요? 반추라고 하는 겁니다. 반추. 네. 과거의 경험과 생각을 계속 되짚는 거죠. 내가 왜 그랬지? 네. 내가 그때 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네. 그 안에 머무는 사고 네. 패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왜 또 이렇게 됐을까? 사실 이거 지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질문의 반복이거든요. 그러는 동안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몸이 자꾸만 그때의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기억하는 겁니다. 감정이 지나가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반추는 지나가게 두지 않는 거죠. 붙잡아 두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일을 다시 불러오고 아직 오지 않은 불안을 앞당겨서 몸 안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게 반추라고 하는 건데 네. 이때부터 이 감정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의 문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의 반복이 뇌의 에너지 소모를 증가시키고 몸의 긴장 반응을 지속시키고 결국 혈당, 염증, 호르몬, 면역 체계까지 뒤흔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반추,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이 몸의 염증과 노화 속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책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감정 독소, 반추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생각이 나니까 힘든 건데요. 그렇죠. 반추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는다고 멈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계속 코끼리가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의 뇌라는 겁니다. 뇌가 위협과 불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책은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만 생각해야지 라고 마음 먹지 말고요. 네. 그냥 어디론가 나가서 걷는 겁니다. 행동을 옮기면 자연스럽게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가 스스로 나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내가 언제 어떤 상태에서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패턴으로 빨려 들어가지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반추 하나만 제대로 다뤄도 우리 마음은 물론이고 혈당이나 혈관이나 염증이나 대사 시스템까지 흔드는 몸의 반응까지 바꿀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까지 몸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마음도 몸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2.41배 높게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우울은요, 그냥 단지 마음이 힘든 상태뿐만이 아니라 뇌의 변화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생물학적인, 물리학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정은 그냥 느끼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 몸과 뇌를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몸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마음 상태를 바꿀 수 있고 마찬가지로 마음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몸 상태와 뇌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또 몸이 힘들 때 마음을 돌보고 마음이 힘들 때는 몸을 돌보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훈련은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책은 지금 필요한 마음 관리의 목표가 완벽하게 평온해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네. 변화가 있어서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 몸과 마음의 시스템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저자는 특히 인공지능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일과 삶의 방식을 빠르게 바꾸면서 우리 뇌가 지금 과부하 상태에 놓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윙윙거린다. 아하. 집중이 안 된다. 네. 판단이 느려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일컫는 현상이 있어요. 브레인 프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말 그대로 네. 뇌가 튀겨지는 피로감이거든요. 아이고.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눈물을 적게 흘린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사람의 마음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네. 무너진 몸은 마음의 문제를 악화시키고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린다고 그럽니다. 회복 탄력성은 거창한 결심, 마음먹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일상의 작은 행동에서부터 생겨난다고 그러고요. 몸을 움직이면 의욕이 생겨납니다.
몸을 움직이면 근육을 활성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고 염증 수치를 낮출 수 있고 신체 회복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지점을 기억하고 몸을 움직여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네요. 쉽진 않겠지만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몸이 마음을 만든다. 잘 들었습니다. 북컬럼니스트 홍순철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해철의 길 위에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